서울의 초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새로 지은 유리 건물들이 바람을 가르며 서 있고 그 안에서는 각 나라의 언어가 섞인 회의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박태진은 그 복잡한 빌딩 한가운데 일본 본사의 지사를 담당하는 미라이트 코리아에 출근한 첫날이었다. 그의 명패에는 기획팀 주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본사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자 숨은 감시자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일본에서 파견된 상사 스즈키 히로시는 오전부터 냉철한 목소리로 팀원들을 다그쳤다. 한국 팀의 자료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의 발음은 또렷했고 어조는 마치 칼날 같았다. 혜진은 그 순간 시선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배운 대로 침묵이 가장 안전한 대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회의실 공기는 얇은 종이처럼 팽팽했다. 스즈키는 팀장인 정민을 건너뛰고 직접 태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 씨, 일본의 보고 체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국식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다. 하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짧은 일본어 대답은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날 오후 커피 자판기 앞에서 정민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일본 본사 사람들은 원래 그래. 태진은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깊었다. 야근이 시작될 무렵 사무실 불빛은 거의 다 꺼졌지만 스즈키의 방만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문을 반쯤 열고 외쳤다. 박 씨, 여기 좀 봐요. 태진은 조용히 들어갔다. 이 문서의 문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일본 본사에 보낼 보고서는 감정을 뺀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한국식 예의나 완곡한 표현은 보고서에서는 약점입니다. 스즈키는 한숨을 쉬며 붉은 펜으로 문장을 긋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그림을 지우듯 태진의 문장을 지웠다. 그 순간 태진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펜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스즈키는 펜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당신은 아직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 같군요. 한국 직원들은 감정이 앞서서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 점만 고치면 괜찮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모욕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보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며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차가웠고 하늘에는 희미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일본 본사에서 받은 이메일을 떠올렸다. 이번 프로젝트의 실제 감시자 박태진, 현지 지사의 구조와 관리 태도를 평가하라. 그 문장은 그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가 내 상사라고 생각하겠지. 그 웃음 속에는 분노도 자존심도 없었다. 단지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냉정한 침착함만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공기는 전날보다 차가웠다. 스즈키는 이미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검은 다이어리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본사 이사와의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 팀은 시간 엄수 바랍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태진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팀원들의 얼굴을 살폈다. 피로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들, 그것이 이곳의 일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화면 속 본사 이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차가운 표정, 일본식 절제된 어투. 이번 분기 한국 지사의 보고서는 미흡합니다. 그 말에 스즈키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한 척하며 답했다. 개선하겠습니다. 한국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보고서의 오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고 있었다.
스즈키가 임의로 수치를 바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그의 역할은 아직 그림자 속에 머무는 것이었으니까. 회의가 끝나자 스즈키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씨, 제 방으로 오세요. 태진은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문이 닫히자 스즈키의 표정이 변했다. 본사 앞에서 내 체면이 깎였어요. 이건 전부 당신 책임입니다. 기획팀 자료를 검토한 사람이 당신이었죠? 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하지만 수정된 수치는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스즈키의 목소리는 서서히 높아졌다. 당신은 감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게 한국인의 약점이에요. 그 순간 태진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는 굴욕도 반항도 없었다. 단지 기억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오후가 되자 회사 로비에서는 일본 본사 방문단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다. 스즈키는 전면에 서서 지시를 내렸다. 박씨, 당신은 통역 역할만 하세요. 불필요한 의견은 삼가시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그 안의 감정은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행사장에 본사 이사가 들어섰을 때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다. 모두가 허리를 숙였고 스즈키는 일본식으로 완벽하게 절했다. 혜진은 그 뒤에서 조용히 통역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본사 이사는 고개를 들고 태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일본어 발음이 아주 훌륭하군요. 스즈키가 웃으며 대신 답했다. 그는 제 부하입니다. 언어 감각은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 말에 이사의 미소가 약간 사라졌다. 잠시 후 이사는 태진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본사에서 보낸 자료의 원본을 확인했습니까?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일부 수치가 수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스즈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사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수정했습니까? 태진은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본사의 승인 없이 변경된 점은 분명합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스즈키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자세히 듣도록 하지요.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사무실에는 긴 정적만 남았다. 스즈키는 태진의 자리 앞에 멈춰 섰다. 오늘 당신 선을 넘었어요. 태진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선을 넘은 건 제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다.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태진은 그늘 속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존중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고 대화는 늘 낮은 목소리로 끝났다. 박태진은 창가 자리에서 도시락을 펼쳤다. 그의 식사는 단순했다. 김밥 한 줄, 그리고 미지근한 커피 한 잔. 하지만 그의 눈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스즈키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다. 스즈키는 회의실 유리벽 너머에서 일본 직원들과만 모여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위기는 배타적이었다. 한국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익숙했다. 이런 장면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날따라 태진은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기록의 시작이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스즈키는 전 직원 앞에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부터 한국팀의 모든 보고서는 일본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민이 손을 들었지만 스즈키는 말릴 틈도 주지 않았다. 이건 효율을 위한 조치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본사에 직접 말하시죠. 그 말의 끝에는 억눌린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노트를 정리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숫자와 이름을 기록했다. 날짜, 발언, 태도. 모든 것은 언젠가 필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퇴근 후 직원 몇 명이 근처 식당에 모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스즈키 부장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노는 짙었다. 혜진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감정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다. 존중을 잃은 자리는 언젠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날 밤 태진은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 서류철을 열어 그동안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숫자의 흐름, 수정된 흔적, 그리고 발신자. 모든 흔적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즈키 히로시.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져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의란 무엇일까? 침묵 속의 진실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일본 본사 재무국.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박 씨, 이번 분기 자료에 이상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 가능하신가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는 메일함을 열고 본사와의 교신 내역을 살폈다. 일본어로 작성된 여러 보고서 중 몇몇은 자신이 보낸 적 없는 문장이 들어 있었다. 한국팀의 실수로 일정 지연, 현지 인력의 효율성 문제. 그 문장들은 그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군.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결심이 깃들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흔들렸다. 그는 속삭였다. 존중은 빼앗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이례적으로 분주했다. 본사 이사가 다시 온라인 회의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스즈키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 직원들을 재촉했다. 오늘은 실수 없어야 합니다. 특히 박 씨, 당신이 번역 부분을 맡으세요. 그 말에 직원들이 눈을 마주쳤다. 어제의 긴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화면 속 이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최근 한국 지사의 회계 보고서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수정자 이름이 박태진으로 되어 있던데 본인이 맞습니까? 순간 공기가 멈췄다. 태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 파일은 제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즈키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를 찔렀다. 이사님, 아마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오류? 이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일본 본사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태진은 손끝을 모았다. 제가 원본 파일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은 정적에 잠겼다. 스즈키는 태진을 불러 세웠다. 내가 말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저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정민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태진 씨,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이미 결심을 품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본사 서버에 직접 접속했다. 권한이 있는 직원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로그인했고 로그 기록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시간대, 수정자, IP 주소, 모든 정보가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스즈키 히로시.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고요했다. 그는 증거를 백업하고 외장 메모리에 복사했다. 그의 행동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그는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드러내려는 사람이었다. 퇴근 무렵 스즈키가 복도로 나왔다. 박 씨, 잠깐. 그의 얼굴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본사 회의에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입니까? 태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다만
숨겨진 것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무겁게 떨어졌다. 스즈키는 한 걸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당신 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조심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은 복종이 아니라 절제된 예의였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서자 스즈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박태진이라는 이름, 그 침묵의 태도, 그리고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태진은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다. 머리 위 형광등이 깜빡였고 바깥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창문의 빗방울을 따라 그렸다. 그 선은 곧이어 단어가 되었다. 존중, 존중이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오직 드러나는 것뿐. 그의 속삭임은 조용히 사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울렸다. 그는 다음 날 열릴 본사 미팅 초대 메일을 다시 확인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프로젝트 진실조사 회의. 그는 화면을 닫으며 짧게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사무실 복도는 낯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본 본사에서 보낸 새로운 공지 메일이 모든 직원의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제목은 짧았다. 한국지사 프로젝트 감사 예정.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스즈키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감사 지시야. 정민이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커서를 움직였다. 메일 본문에는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감사 책임자 박태진. 순간 공기가 멎었다. 정민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거 진짜예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점심 무렵 스즈키는 회의실로 불렀다. 박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변했다.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당신이 감사 책임자라니? 혜진은 조용히 서류를 꺼냈다. 본사에서 직접 지정했습니다.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스즈키는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고? 이건 모욕이야. 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스즈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그는 본사로 긴급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단호했다. 박주임은 이미 내부 평가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스즈키의 손이 떨렸다.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사무실 안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조심스레 박태진을 바라봤다. 그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태진은 평소처럼 일을 이어갔다.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보고서가 쌓였다. 그는 모두 검토하고 메모를 남겼다. 프로세스 누락, 허위 보고 가능성, 권한 남용. 그의 손끝은 냉정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퇴근 무렵 창밖으로 어두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스즈키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옆을 지났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혜진의 눈에는 분노도 승리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확신만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회사 근처 찻집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한가운데 이렇게 적었다. 존중은 역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적은 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 밖에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그 불빛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다시 확인했다. 감사 첫날 회사는 비상사태처럼 움직였다. 복되는 본사 이사들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모든 서류가 새하얀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다. 스즈키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얇았다.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본사에서 직접 오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스쳤다. 태진은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본사 이사와 일본 감사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깊게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현장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다.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스즈키 부장의 업무 프로세스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진은 준비된 서류를 열었다. 보고 절차는 체계적이지만 내부 검증 과정이 불투명했습니다. 특히 회계 수치 수정 내역에서 책임자의 명확한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스즈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시스템상의 단순 실수입니다. 그의 변명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사는 고개를 들었다. 박주임,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태진은 조용히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수정 시간, 사용자명, 그리고 IP 주소. 모든 데이터가 선명했다. 해당 수정자는 스즈키 히로시 부장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스즈키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임시 계정이었을 수도. 임시 계정이라면 왜 본인의 서명이 남아있죠? 혜진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한 명이 천천히 말했다. 이 보고는 본사로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스즈키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즈키는 태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빨 사이로 새어나왔다. 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스즈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본사 이사가 다가왔다. 박주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본사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가 떠난 뒤 사무실 안에는 정적이 남았다. 한국 직원들이 하나둘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길, 그는 빗속을 걸었다. 비 냄새 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정의는 소리 내지 않아도 전달된다.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그의 휴대폰에 본사에서 새 메일이 도착했다. 다음 주부터 서울지사 임시 운영 책임자 박태진. 그는 천천히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쳤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짧게 웃었다. 며칠 후 본사에서 공식 공문이 도착했다. 서울지사 임시 운영 책임자 박태진. 그 한 줄의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하지만 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들어섰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축하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자리에는 여전히 작은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진짜 그가 새로운 책임자래? 스즈키 부장은 어떻게 된 거야? 소문은 조용히 번졌다. 그러나 태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본사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는 말이 돌았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태진 씨, 축하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의 첫 업무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팀원 전원을 회의실로 불렀다. 지금부터 보고서에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신뢰가 조금 더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사무실을 돌며
각 팀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일본에서 파견된 직원 사토가 다가왔다. 박 부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엔 한국팀을 너무 낮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은 짧게 웃었다. 존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 무렵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평온함이 스으며 있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일본 본사 이사, 박 부장, 수고 많습니다. 서울지사는 당신의 방식으로 운영하십시오. 단, 보고는 정직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유일한 방식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무시, 침묵, 그리고 기다림. 그 모든 것이 결국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권력보다 더 어려운 것은 존중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자에 앉아 메모를 남겼다. 조용함 속의 리더십, 말이 아닌 태도로 신뢰를 세운다. 그 문장을 쓰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정민이 서 있었다. 부장님, 스즈키 부장이 내일 돌아온답니다. 그 말에 태진의 손이 멈췄다. 돌아온다고요? 네. 본사에서 잠시 징계만 받았다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돌아오면 인사드리죠.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존중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바깥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다시 창문을 향해 서서 조용히 웃었다. 다음 날 사무실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문이 열리고 스즈키 히로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정적이 흘렀고 직원들은 조용히 인사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스즈키 부장님. 그 말에 스즈키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수고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당신이 내 자리를 대신한 것 같군요. 스즈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리를 대신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혜진의 대답은 차분했다. 스즈키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죠.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나는 당신이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 문화, 모든 면에서. 그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배운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중요한 건 늦지 않게 깨닫는 거죠. 스즈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일본식 질서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침묵이 나에게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그의 눈에 억눌린 감정이 번졌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곧 본사로 돌아갈 겁니다.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존중을 늦게 배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장면을 본 정민이 눈시울을 훔쳤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박수였다. 스즈키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 부장, 본사에서도 당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싶다더군요. 혜진은 웃지 않았다. 리더십은 연구보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스즈키가 떠난 뒤 사무실 창계는 긴 햇살이 비쳤다. 직원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누구도 소란스럽게 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무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본사로 최종 보고서를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조용함 속의 질서 회복.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존중이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매화향이 섞인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그의 책상 위에는 스즈키가 남기고 간 편지가 놓여 있었다. 박 부장님께 당신의 침묵이 내 교과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빛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마음은 밝았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는 미세한 긴장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일했다. 박태진은 새로운 직함을 받아도 예전처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정리된 서류와 검은 펜 하나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지 않았고 명령도 최소한으로 했다. 그의 리더십은 존중으로 조율된 질서였다. 어느 날 오후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다. 이사는 말했다. 한국지사의 회계 재정비가 훌륭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다. 대여 큰 프로젝트. 그건 본사와 도쿄지사가 함께 진행하는 아시아 통합 계획이었다. 이사는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의 한국 측 대표는 박태진 부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정민이 눈을 크게 떴다.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태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축하는 나중에 합시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는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본사보다 뛰어나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직원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컴퓨터 화면에 뜬 새 계약서를 읽으며 펜을 돌렸다.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왔다. 책임, 보고, 신뢰.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멎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신뢰는 권한이 아니라 감시 없는 자리에서 증명되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일본 본사 이사였다. 박 부장, 이번 프로젝트엔 일본 쪽에서 새로운 감리관이 파견됩니다. 누구입니까? 스즈키 히로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의 손끝이 멈췄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존중은 상대가 아닌 자신 안에서 완성된다는 걸. 그는 노트에 한 문장을 남겼다. 신로애를 잃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건 위험이 아니라 용기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숨 속에서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스즈키 히로시가 다시 서울지사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정갈한 정장 아래 어깨가 조금 굽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모든 직원이 일어섰다. 그는 짧게 인사했다. 수고 많습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즈키 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스즈키는 고개를 숙였다. 나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에 둘만 남았을 때 스즈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이 나를 평가하는 입장이 되었군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평가가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확신이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본사 이사와 함께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했다. 이사는 물었다. 이번 통합 보고서는 누가 총괄합니까? 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스즈키가 말했다. 박 부장님이 맡으실 겁니다. 그가 가장 적합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퇴근 후 둘은 회사 근처의 작은 술집에 들렀다. 그곳은 예전에 스즈키가 혼자 자주 가던 곳이었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스즈키가 잔을 들며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왜죠? 이제서야 내가 사람을 본다는 걸 배웠습니다. 태진은 잔을 들어 그와 부딪혔다.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배움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 말에 스즈키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멎고 달빛이 번져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속삭였다. 존중은 상대를 낮추지 않고도 세워주는 힘이야. 그 순간 본사에서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시아 프로젝트 본부장으로 승진 예정. 도쿄 본사 출근 준비 바랍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천천히 닫았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쁨보다는 책임, 기대보다는 결심.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서울의 밤거리가 조용히 흘러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자리는 높아진 게 아니라 무거워진 거야.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멈췄다. 길가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고요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짧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도쿄의 겨울 공기는 서울보다 더 차가웠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박태진은 그 차가움 속에서 낯선 긴장을 느꼈다. 본사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다. 회색의 돌 외벽, 깔끔한 정문, 그리고 끝없이 고개를 숙이는 직원들. 그 질서 속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다. 그는 안내 직원의 인도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다. 유리문을 열자 일본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박 본부장. 그의 직함이 바뀐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다. 회의는 정확히 오전 9시에 시작됐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자마자 문이 닫혔다. 한치의 여유도 없는 분위기. 이사 하나가 물었다. 한국 지사에서의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의 어조는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시험하듯 차가웠다. 태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일본 직원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줄을 섰다. 태진은 그 틈에 섞이지 않았다. 대신 구석의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울에서 쓰던 검은 펜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장소는 달라도 본질은 같다. 오후 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현황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는 완벽했고 실수는 없었다. 그러나 완벽함 속에는 두려움의 냄새가 있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누구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때 화면에 한국 지사의 개선 사례가 등장했다. 한 임원이 말했다. 이 방식은 독창적이지만 일본 문화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진은 손가락을 조용히 모았다. 존중은 문화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모두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사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그 말로 회의는 끝났지만 무언의 인상이 남았다. 저녁 무렵 그는 본사 건물 옥상에 올랐다. 도쿄의 불빛은 정돈되어 있었고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희미했다. 그는 속삭였다. 여기서는 침묵조차 규율의 일부구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스즈키 히로시였다. 도쿄에 도착하셨군요. 조심하세요.
본사는 다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배울 게 더 많겠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는 조용한 결의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회의실 문 앞에서 안내 직원이 말했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그 말에 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준비됐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사장이 앉아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종이를 넘기며 물었다. 박 본부장,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왜 일본식 구조를 바꾸려 합니까? 순간 모두의 시선이 태진에게 향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이해하려는 겁니다. 이해? 네. 일본식 질서는 훌륭하지만 그 질서가 사람의 마음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사장은 눈썹을 미세하게 올렸다. 그건 위험한 말이군요. 그러나 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위험은 변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 초의 침묵 끝에 사장이 천천히 웃었다. 한국 사람다운 대답이군요. 그 말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이건 단지 한국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은 효율보다 신뢰로 움직입니다. 신뢰를 잃은 효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졌다. 사장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은 의외였다. 회의는 곧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모두가 나간 후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박 본부장. 그가 고개를 들자 사장이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이 자리도 맡을 수 있겠군요.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동시에 시험 같았다.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사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본사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엔 경계였지만 이제는 조용한 존경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서울로 돌아갈 일정을 확인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예전보다 단단했고 낯설지 않았다.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빛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존중은 이기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그날 저녁 호텔 방 창가에서 그는 메일을 썼다. 제목, 인간 중심의 조직, 그 시작점.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조직의 미래는 가장 조용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된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커튼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조금은 이해받았을까? 도쿄의 하늘은 서울보다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비행기 창문을 통해 본 도시의 불빛은 정교하고 질서정연했다. 박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서울지사의 부장이 아니라 아시아 프로젝트 본부장으로 본사에 파견된 인물이 되었다. 공항에는 본사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박 본부장님, 오랜 여정이셨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은 거리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로 답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쿄 본사의 건물은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모든 것이 반듯했고 공기조차 일정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효율적이고 예에 바르며 감정이 없었다. 회의 첫날 이사들과의 인사 자리가 열렸다. 그들은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지만 눈빛엔 미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다. 한국에서 온 리더가 그들 위에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한국에서의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일본식 구조 안에서는 달리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공손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다. 혜진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말했다.
시스템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면 구조는 따라옵니다. 그의 일본어는 정확했고 억양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 대답에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묘히 시선을 피했다. 그는 긴 회의를 끝내고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정확히 18시가 되자 모든 직원이 동시에 자리를 정리했다. 근무 종료입니다. 그 말에는 일본식 질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졌다. 서울의 혼잡한 에너지와는 다른 정제된 정적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조용함 속의 규칙은 강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군. 그때 익숙한 이름이 그의 일정표에 떠올랐다. 스즈키 히로시, 협력 고문으로 복귀.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운명은 종종 원을 그리며 돌아온다. 이튿날 스즈키가 본사에서 그를 맞이했다. 도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낮았다. 태진은 인사하며 말했다. 여전히 차가운 도시네요. 스즈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도시에 필요한 건 바로 그 따뜻함일지도 모르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이전엔 권력과 자존심으로 얽혀있던 시선이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한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밤이 되어 태진은 호텔 방 창가에 섰다. 도쿄의 불빛은 질서정연했지만 어딘가 외로웠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기서도 존중은 통할까? 그의 시선은 도시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의 끝에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쿄 본사에서의 첫 주는 숨막히는 일정으로 가득했다. 회의, 보고, 검토, 수정. 모든 것은 분단위로 이루어졌고 모든 문장은 규칙을 따라야 했다. 박태진은 그 질서 속에서 묘한 긴장을 느꼈다. 그는 틀 속에서 움직이도 해 틀에 갇히지 않았다. 어느 날 프로젝트 일정 검토 회의에서 한 일본 간부가 조용히 말했다. 박 본부장, 한국식 회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효율이란 사람이 아닌 숫자를 위한 개념입니다. 저는 사람을 위한 효율을 믿습니다. 그의 말은 공기를 갈랐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인상 깊습니다. 그 순간 회의의 흐름이 달라졌다. 스즈키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당신의 방식이 여전히 통하는군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죠.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점심시간 스즈키와 태진은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스즈키가 말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게 바로 당신의 힘이었어요. 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침묵 속에서 설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흩날렸다. 둘은 잠시 말을 멈췄다. 도쿄의 공기는 맑았지만 묘하게 차가웠다. 그 속에서 태진은 생각했다. 존중은 온도다. 차가운 공간일수록 더 필요하다. 그날 오후 그는 직원들과의 첫 내부 미팅을 열었다. 저는 한국에서 왔지만 우리는 한 팀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시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직원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다. 본부장님, 일본 회사에서 그런 말은 쉽지 않습니다. 태진은 미소로 답했다. 어려운 말이 진짜 말이죠. 회의가 끝나자 사무실엔 묘한 온기가 남았다. 모두가 서류를 정리하며 눈빛으로 그를 인정했다. 그는 그 온기를 느꼈다. 서울에서와 같은 조용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밤이 되자 그는 본사 옥상에 올랐다. 도쿄의 불빛이 바다처럼 번져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들렸다. 도시 속 여름의 한가운데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내가 배울 차례군. 그의 손에 들린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존중은 언어보다 빠르고 침묵보다
깊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두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먼 곳에서 새벽의 빛이 깜박였다. 도쿄의 아침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도쿄 본사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박태진은 매일같이 끝없는 보고서와 검토 자료에 파묻혀 있었다. 일본의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사람을 짓눌렀다. 그는 그 안에서 조용히 저항하고 있었다. 말로가 아니라 태도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숫자와 효율이 모든 대화를 지배했다. 박 본부장, 한국식 팀워크는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결정은 상층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의 귀에는 매일 같은 문장들이 흘러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듣는 법을 잃지 않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느 날 대규모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열렸다. 도쿄 본사 전 부서가 참석한 자리였다. 회의의 주제는 아시아 프로젝트의 효율성 재검토. 실질적으로는 박태진의 운영 방식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회의장 앞줄에는 본사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스즈키가 발표를 시작했다. 박 본부장의 한국식 협업 모델은 혁신적이지만 일본식 시스템과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일본 사회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한 이사가 질문했다. 박 본부장, 당신의 방식은 규율보다 감정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아무 자료도 없었다. 규율은 틀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사람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은 문장이 아니라 움직임이었다. 이사는 미묘하게 표정을 바꿨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 회사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원칙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감정도 원칙 안에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스즈키가 옆에서 숨을 멈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일본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걸. 회의가 끝나자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몇몇 직원이 다가와 속삭였다. 박 본부장님, 대단했어요. 그는 미소로만 답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밤이 되자 그는 사무실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섰다. 도쿄의 빛이 바다처럼 출렁였다. 그는 속삭였다. 이 도시의 질서는 완벽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군. 그는 그 빛 속에서 느꼈다. 진짜 싸움은 상대가 아니라 시스템과의 싸움이라는 것. 며칠 후 본사 전임 감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중심에는 박태진이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본사 이사, 간부, 감리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공기엔 냉기가 흘렀다. 스즈키조차 말을 아꼈다. 위원장이 서류를 들었다. 최근 본부의 회의 운영 방식과 내부 기밀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 본부장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말은 명예에 대한 공격이었다. 도쿄의 체면 문화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다. 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은 말했다. 직원들과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고 일부 결정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맞습니다. 문서가 아닌 대화로 이해를 구한 적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저는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이사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의 방식은 일본 본사의 질서를 흔듭니다. 감정은 업무의 적입니다. 그 말에 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인간도 업무의 적이겠군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공기 속에 무언의 충격이 번졌다. 위원장은 얼굴을 굳혔다. 이 자리는 감정 표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사라진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스즈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본부장의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는 일본 본사에서도 배워야 할 리더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전에 그를 질투하던 남자가 이제 그의 방패가 되어 있었다. 잠시 침묵 후 위원장이 서류를 덮었다.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모든 업무는 공식 절차를 따르십시오. 그 말은 사실상 면죄였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흩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가 굴욕 대신 존중을 얻었다는 것을. 복도 끝에서 스즈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 대신 나를 지켜줬어요. 스즈키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서 배운 겁니다.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이제 서로에게 빚이 없군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다. 유리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빛이 반사되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 안에서 존중은 더 이상 언어가 아니었다. 며칠 후 도쿄 본사는 다시 편곤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복도의 인사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 그를 보면 짧게 고개를 숙였고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로 답했다. 박태진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외국인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본사의 체계를 바꾸지 않았지만 그 체계 안에서 인간의 온기를 되살린 사람이 되었다. 아침 회의에서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박 본부장, 지난 감사건 이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랐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사람은 평가보다 신뢰를 먼저 느낍니다. 그걸 바꾸지 않은 게 이유일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의 말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깊었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밤과 침묵이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 스즈키가 다가와 커피를 내밀었다. 이제 일본 직원들도 당신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태진은 웃으며 잔을 받았다. 호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는 거죠. 그날 오후 본사 전체 회의가 열렸다. 대형 스크린에 아시아 통합 프로젝트 최종 보고라는 문장이 떴다. 이 자리는 본부의 최고 경영진이 모두 모이는 행사였다. 태진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메모를 보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는 숫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한 결과입니다. 그의 일본어 발음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리는 효율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잃은 효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한 경영진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그 소리가 퍼져나가며 모든 이가 일어섰다. 스즈키는 맨 뒤에서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박태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승리하지 않았다. 그저 진심이 통했다. 행사가 끝난 뒤 본사 회장실에서 불려갔다. 회장은 나이든 남자였다. 그는 서류를 덮고 말했다. 한국에서 온 한 사람이 일본 본사에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식은 이성적이지 않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리더십일지도 모르겠군요.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스즈키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인정은 받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다. 과거의 상하 관계는 사라지고 남은 건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의 대칭이었다. 밤이 되자 그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쿄의 불빛이 유리창에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존중은 가장 조용한 승리다. 그날 밤 도쿄의 거리는 비로 젖어 있었다. 박태진은 회사 근처의 오래된 찻집에 들렀다. 그곳은 일본인 직원들이 종종 혼자 들르던 조용한 장소였다. 문을 열자 차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인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차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조용한 걸로요. 잠시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이 놓였다. 그는 잔을 들고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봤다. 그 안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서울의 첫날, 스즈키의 냉소, 끝없는 보고서, 감사, 그리고 오늘의 박수. 그 모든 순간이 한 줄의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존중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이구나.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자리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스즈키였다. 그는 양복 대신 셔츠 차림이었다. 이제 완전히 일본 사람이 다 됐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요. 아직 한국식으로 숨 쉽니다. 둘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스즈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에서 당신의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죠? 당신이 우리 대신 우리의 마음을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감정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게 유일한 연결임을 압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스즈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젠가 당신 같은 리더가 일본에도 필요할 겁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일본에도 이미 있습니다. 단지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말에 스즈키는 웃었다. 잔잔한 웃음이었다. 그들은 잔을 들어 서로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 안에는 과거의 대립도 자존심도 없었다. 오직 이해와 평온만이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찻집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밖에서는 비가 멎고 길 위에 반사가 번쩍였다. 그는 일어나 문을 향했다. 스즈키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존중이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도쿄의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거리의 불빛 아래 그는 멈춰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자만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평화로운 확신만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들리겠지. 그 순간 멀리서 새벽 기차의 소리가 울렸다. 도시는 깨어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그 소리 속을 걸어갔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며칠 후 도쿄 본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시아 프로젝트의 성공이 전사적으로 발표되면서 본사 임원진은 다음 단계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태진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을 들었다.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다. 그날 오후 회장 비서가 찾아왔다. 회장님께서 개인 면담을 원하십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향했다. 회장실은 여전히 단정했다. 벽에는 검은 액자 안에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다. 초창기 미라이트 설립자들. 그 사진 속 인물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완벽한 질서의 그림자가 있었다. 회장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박 본부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회사를 한 단계 더 확장할 때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중국과 유럽 지사를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총괄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자리는 본사 내에서도 최고위급이었다. 명예, 권력, 모든 것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왜 저입니까? 그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웠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리더는 드뭅니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권력의 냄새는 언제나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뒤엔 의미 없는 싸움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기회는 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그의 걸음은 느렸다. 복도 끝에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속삭였다. 기회는 머물지 않지만 나도 방향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날 밤 스즈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회사를 이끌게 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리더십은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호텔 방의 조명 아래 그는 손끝으로 이 문장을 따라 그렸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무엇인가? 그 질문은 오래 남았다. 도쿄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창문 밖에서는 전철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불빛을 따라 눈을 감았다. 그 속에는 고요한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다음 날 박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본사 복도는 아직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빈 회의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하얀 종이 위에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무엇이 옳은가? 그는 스스로에게 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권력은 사람을 잊게 만들고 존중은 사람을 기억하게 한다. 시간이 지나자 본사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그는 평소처럼 인사했고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맞았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서 그는 이상한 거리감을 느꼈다. 존경이 아니라 기대였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오전 9시 회장과의 최종 면담이 시작됐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회장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이해하기 어렵군요. 이해보다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게 회사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은 말을 잃었다. 조직은 늘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작아지는 순간 그 조직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원했나 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우리보다 더 큰 걸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스즈키가 다가와 물었다. 정말 거절하셨습니까? 네. 리더는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요. 스즈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의 길은 언제나 고요하지만 강하네요. 그는 웃었다. 소리 없이 가는 파도도 세상을 바꿉니다. 그날 오후 그는 짐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 있던 펜 하나와 작은 수첩만 들고 나섰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확실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몇몇 직원이 달려와 인사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찾아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그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평온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야 내가 내 자리에 돌아왔구나. 밖으로 나가자. 빗방울이 천천히 멈추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존중은 자리를 떠날 때 가장 크게 들린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 울림은 오래 남았다. 비행기의 창문 너머로 한반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구름 사이로 서울의 불빛이 비쳤고 그 빛은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박태진은 짧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에는 일본에서의 시간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도쿄의 질서,
그 속의 냉정함, 그리고 그가 지켜낸 조용한 진심.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의 긴 숨처럼 남아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노트를 열었다. 거기엔 마지막으로 쓴 문장이 있었다. 존중은 돌아오는 길에서도 잃지 말 것.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습한 여름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익숙한 냄새였다. 커피, 비, 그리고 사람의 온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구나. 며칠 뒤 그는 서울지사에 방문했다. 그곳은 여전히 같은 건물, 같은 복도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를 보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다. 박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민이 다가와 말했다. 본사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잃지 않은 게 있을 뿐이죠. 그날 오후 그는 회의실에 앉아 한국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쿄에서 배운 게 있다면 질서는 필요하지만 온기가 사라지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회의가 끝나고 그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바람은 도쿄보다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자유의 향기가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즈키가 보낸 편지를 꺼냈다. 박 본부장, 당신이 떠난 후 일본 본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하늘 위로 구름이 흘렀다. 그 구름의 움직임 속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존중은 언어를 넘어선다. 그리고 언젠가 침묵은 세계를 연결한다. 저녁이 되어 그는 사무실 불을 끄고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유리벽에 반사되었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처럼 부드럽게 남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거리의 불빛이 천천히 켜지고 있었다. 그는 그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는 상사도 부하도 아닌 단지 한 사람의 리더였다. 며칠 후 서울 본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아시아 프로젝트 성공 기념식이었다. 각국의 대표들이 초대되었고 일본 본사에서도 스즈키가 참석했다. 행사장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무대 위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존중으로 하나가 된 아시아. 그 문장은 박태진이 제안한 것이었다. 그가 단상에 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짧게 인사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객석의 공기가 조용해졌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과거 저는 제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가 정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자리였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침묵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스즈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자리가 나보다 위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그 순간 박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자리는 위아래가 아닙니다. 단지 서로가 바라보는 높이가 다를 뿐이지요. 사람들의 눈가가 젖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소리 속에는 경쟁도 오만도 없었다. 오직 인정과 평화만이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스즈키가 다가왔다. 당신의 말, 일본에서도 전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그 증거니까요. 스즈키는 웃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선생이군요. 그 말에 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선생은 없습니다. 우린 모두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밖으로 나가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건물 유리에 부서져 도시를 붉게 물들였다.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도쿄의 차가운 질서, 서울의 따뜻한 소음, 그 모든 것이 한 줄의 교훈으로 이어졌다. 존중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수첩에 그 문장을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자리를 느꼈다. 그 자리는 권위의 위가 아니라 마음의 위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늙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속삭였다. 그가 말한 제 자리가 여긴가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유리창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 위에 글씨는 단단히 남아 있었다. 존중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다. 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도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여전히 밝은 빛이 있었다.